2016년 4월에 시행되었던 국가공인 무역영어 2급 제105회 무역실무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신용장의 종류를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동일한 거래선에 대해서 동일한 물품 수에 걸쳐서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뭐 시간상으로도 번거롭고, 그다음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신용장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건의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그 신용장이 사용될 때마다 계속해서 다음 회차에 금액이 갱신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는 신용장이 바로 회전 신용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은 3회에 걸쳐서 수입을 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만 불, 그 다음에 이것도 4만 불, 그 다음에 이거 뭐 5만 불 이렇게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회전 신용장에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누적적 회전 신용장이 있고 비누적적이 있죠. 자, 그래서 4만 달러인데 4만 달러를 다 선적하지 않고 3만 달러, 3만 불만 선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금액은 이제 3만 불인데, 그러면 1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1만 불이 다시 이월돼 가지고 합산돼 가지고 두 번째 회차에서는 5만 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누적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회차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 그 다음 회차로 이월돼 가지고 합산돼서 사용되면은 누적적.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용되지 않은 1만 달러를 그 다음 회차에 이월시켜 가지고 누적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러면 4만 달러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우리는 비누적적 신용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따라서 한 회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회차에 돌아올 때마다 빙빙 돌면서 금액이 다시 갱신된다. 그래서 리볼빙, 회전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회전 신용장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스탠바이 LC는 어떤 물품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어떤 무역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스탠바이 RC 보증 신용장이 되고요. 그러면 리스트 RC 같은 경우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어떤 지정은행을 정해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지정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지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신용장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바로 매입 제한 신용장 리스트 RC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보험 문제네요. 피보험 이익 요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무슨 보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이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금액, 그것이 바로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떤 보험 계약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밀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피보험 이익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 자, 피보험 이익은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인데, 금액만 계산을 해놓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정답 되겠네요. 그다음에 피보험이익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되는데, 자, 그럼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자, 우리 뭐 CIF하고 그다음에 자, CI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죠. 그럼 매도인이 체결할 때 물품의 뭐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상태 이런 것을 다 알게 되죠, 그죠? 선적을 딱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자, 이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수량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바로 뭐 선박의 상태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금액이 보험료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FOB 같은 경우, FOB라든지 그다음에 FCA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인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실제 물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선박 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에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확정이죠. 미확정. 하지만 이렇게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을 하고 나면은 바로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선적을 하고 나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이렇게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FOB나 FCA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는 이익의 존재 및 그 귀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FOB 같은 경우에 지금 미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좀 확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귀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익의 존재 및 그 귀속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피보험 목적물의 상태가 이제 확정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 때도 매수인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3번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서명이 필요한 서류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럼 서명이 필요한 서류라는 것은 바로 어떤 서류의 발행자가 발행한 그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포장명세서하고 상업송장 같은 건 어때요? 이거는 매도인이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작성한 것을 스스로 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든지 뭐 효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그런 건 어때요? 성적 증명서 같은 것을 내가 뭐 타이핑을 딱 해가 전부 다 A4를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서명을 딱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제3자에게 공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문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무슨 대학교 총장 이래가지고 탁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그러면 자, 원사재 증명서라든지 항공운송 서류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그 발행 기관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때 발행된 서류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사재 증명서, 항공운송 서류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이고, 수익자가 발행하고 서명하는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그 이외에도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서명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4번 인코텀스 2010에서 DAP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해상 운송과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자, DAP 같은 경우는 복합 운송이죠. 그러니까 해상 운송, 복합 운송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지에서 인도가 일어나는 D 조건의 일종이지만 수입 통과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T와 달리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선으로부터 물품을 양육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DAT, 자, 도착터미널 인도 조건인데, 도착터미널 인도 조건, DAT 조건 같은 경우는 자, 매도인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내려놓아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둘 때 바로 위험으로부터 해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메인 강의에서 몇 번 강조했듯이 인코텀스 11가지 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운송소에서 물품을 내려놔서, 즉 양육하거나 양화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은 딱 하나, DAT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3번 이거 틀렸네요. 그러니까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육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즉 양육을 하지 않고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55번 중지에 관한 문제네요. 자, 상사 분쟁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분쟁 해결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다. 그렇죠. 결국은 무슨 뭐 중재로 가거나 무슨 조정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서로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조심할게. 우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거니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는 이미 서로 간의 감정이 다 상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합의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재 절차는 공개됨으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자, 중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그 중재에 참여하는 그 기업의 대외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평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훼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공개되면 그에 따라서 기업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는 비공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계속해서 4번 보시면 분쟁 당사자 간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먼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숙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자, 일정한 기간에 화물이 연속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험증권이 발급된 이후 선적 때마다 보험 목적물과 송장 가액 등이 확정되면 이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자,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보험을 무엇이라는가. 자, 정답은 포괄 예정 보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화물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간 자, 6개월 동안에 무슨 10만 개가 선적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만들어 봐야 또 판매도 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판매될 경우에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이거를 계속해서 선적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1, 2, 3, 4, 5 해가지고 자 10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1, 2, 3까지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깜빡해가지고 4번은 건너뛰었어요. 이거예요. 스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째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금 4번째 못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선적하는 것은 전부 다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일어나는 보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선적될 것이라고 예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괄 예정 보험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개별 이제 보험계약은 건건마다 이것이 아니고 한 건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중복 보험이 있게 되는데 자 중복 보험은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복보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0만 불 할까요? 자 만 불짜리 자, 만 불에 대한 이런 보험 가액이 있게 되는데 자 A, B, C 보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2,500 자 3,500 그러면 6,000, 4,000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보험자가 보상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합이 얼마예요? 합이 만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은 같고 따라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동 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가 동시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보험 코인슈런스로 하죠. 코인슈런스. 자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3,000, 4,000 그다음에 뭐 한
6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합산하게 되면 13,000달러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 보험가액은 10,000불인데 보험 금액은 좀 3,000불이 초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초과되는 거. 이것이 바로 중복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중복보험과 이제 공동보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보험이나 공동보험이나 전부 다 하나의 피보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같다. 그러면 공동보험. 그러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중복보험이 된다는 거 잘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57번 정기성 운송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운임은 공표 운임, 이제 태립이죠. 태립. 그래서 정기성 같은 경우에는 항해의 구간에 따라서 얼마 그래가지고 운임이 딱 공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가 딱 돼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송화에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때문에 바로 이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그죠? 대량으로 선적을 하게 되니까 이 컨테이너 개개의 화주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안에도 또 소량 화물 같은 경우는 또 수없이 많은 화주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수없이 많은 화주들하고 불특정 다수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송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운송인, 사적 운송인이 되는데 사적 운송인이 아니고 이거는 공중 운송인. 그래서 커먼 캐리어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계약에 쓰는 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표준 약관에 의한 부합 계약식으로 선화증권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되는데, 또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같은 경우는 흥정을 하잖아요. 그죠? 야, 그거 너무 비싸다. 막 깎아달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인도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앞으로 땡겨달라 한다든지 서로 흥정과 합의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합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어떤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동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합 계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스 요금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기차 요금 같은 거 우리가 가가지고 흥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서 역 같은 데 보게 되면 운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부과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면 일방적으로 내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이거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시 계약을 합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합 계약이 되었고,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이미 이렇게 확정 운임을 딱 정해놓고죠, 정해놨으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58번 자, 신용장 거래에서 오리지널 원본과 사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서류상에 오리지널, 듀플리케이트 등의 표지가 없어도 원본으로 본다. 이건 정답이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세 통이 나오죠. 보통 관습적으로.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표시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오리지널,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두 부분이라죠. 듀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트리플리케이트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오리지널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두 번째 거 듀플리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리지널이라는 표시가 없고 그냥 듀플리케이트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표시가 없고 트리플리케이트 되어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표시가 없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원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카피 그러면 자꾸 복사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이제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보이싱 카피에서 한부의 상업통장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 카피 오브 인보이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용장상의 인보이싱 카피스란 말은 모두 사본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한 통 이상. 자, 카피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카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for fold, 지금 인보이스 for fold란 말을 쓰게 되죠. fold. 이런 말이 들어갔을 경우는 무조건 한 부 이상의 원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부 같은 경우는 한 통의 오리지널, 한 통의 오리지널만 있으면 나머지 세 통은 4번. 4번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뭐 2통 오리지널 있고, 뭐 2통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통의 원본이 있고, 뭐 한 통에 4번 있고, 다 오케이. 그 다음에 4통 전부 다 오리지널을 제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통수가 뭐 100통이 됐던, 뭐 1000통이 됐던 간에, 무조건 한 통은 오리지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58번 문제. 뭐 2급뿐만 아니고 1급에서도 1급, 그 다음에 뭐 국제면접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정의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대한 관습에서 정해놓은 이 원본과 사본에 대한 규칙은 잘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어느 국가가 자국 내의 관세나 기타 규제에 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WTO의 규칙은 무엇이냐 되는데, 자, 정답은 내국민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있다. 한국이 있고, 한국이 미국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일본하고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대우를 해주게 되는데, 대우 A를 해주게 되는데, 일본에는 그보다 나쁜 거 대우 B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동일한 시장에 여러 지금 외국 업체가 상거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국가를 거래하는 상대국과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고, 그러면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 이쪽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수입품하고 지금 국내에서 이제 국산품이 있겠죠. 이거하고 판매를 하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산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는데, 뭐 수입품에 대해서는 뭐 포장을 막 강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뭐 법률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막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입품이 유통되는 것을 뭐 회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국산품과 동일하게 유통되고 그 다음에 소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국민 대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이 되는데, 이것은 비관세 장벽과 같죠. 그래서 어떤 관세를 통해서 뭐 수출입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관세 이외에 어떤 법령의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물품의 수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그것이 바로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이 되어서, 그렇게 비관세 정책을 펼쳐가지고 수입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수입품이 막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0번 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에 날만을 선박기간에 산입한 조건은, 그래서 자, 부정신 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선박을 이제 용선해 가지고 이제 물품을 선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정이 생겨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배가 항구에 딱 접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물품을 싣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일이다. 그러면 이 3일 동안은 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레이데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배는 들어왔는데 이 물품이 빨리 도착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막 몰아친다든지, 폭우가 막 쏟아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선적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정박일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3일이었는데 이것이 뭐 5일로 늘어난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3일 동안만 대기하기로 했는데 이틀 동안을 더 대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3일 안에 맞췄으면 빨리 돌아가가지고 물품 내려놓고 또 다른 화주를 또 만나가지고 물품을 시켜야 되니까 경제적 이익이 오게 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틀을 허비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정박은 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 바로 용선료에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러닝 레이데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연속 정박이죠. 연속 정박. 연속 정박 기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제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5일이 된 거예요. 5일. 자 그러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이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처음에 정박해가지고 계속해서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정박한 기간 동안에 용선비도 전부 다 용선자가 부담해야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러닝 레이 데이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이제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상 조건이 하약 가능한 상태의 날만을 정박기간 산입한 조건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다음에 2번 커스터머리 퀵 디스패치가 있게 되는데 관습적 조속 하역 조건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항구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배들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접안을 해 가지고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장에 만차가 되면 주차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물품을 안 실었으니까 대기하고 있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주에게 손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대기하는 기간을 합산시킬 것이냐 정박 기간에 그걸 합산시키지 않고 그냥 외항에서 정박을 했던 그냥 바로 들어와서 정박을 했던 실제 작업한 날수만을 정박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커스터머리 퀵 디스패치가 되겠어요. 역시 기상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정답은 웨더 워킹 데이에서 호천 하역일 호천 또는 청천 마른 하늘이죠. 파란 하늘 호천 하역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안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뭐 폭우가 왔다든지 그다음에 뭐 태풍이 왔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제 3일의 정박 기간을 계약을 했지만은 5일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일한 기간 해가 쨍 떠가지고 일한 기간 3일만 바로 정박일로 계산을 해서 용선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웨더 워킹 데이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1번하고 4번 그죠? 1번하고 4번은 용선자에게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되겠고 2번하고 3번은 선주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용선자에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1번하고 4번은 선주에게 유리한 용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화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 화주가 누구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쭉 갔단 말이죠. A항에서 B항까지 갔는데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해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 중단된 비율만큼만 딱 계산을 해가지고 운임을 정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Freight All Kind FAK라고 그러죠. FAK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만큼 우리 택시 그 미터기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뭐 어디를 갑시다. 그래서 A 지점에서 뭐 B 대학으로 갑시다 했다가 뭐 중간 과정에서 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또 약속이 변경돼 가지고 그 택시에서 내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리는 중간 지점까지의 그 택시 요금만 딱 계산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픈 레이트는 있겠는데 오픈 레이트 같은 경우는 부정기산이 아니고 우리 그 해운 동맹에서는 그 동맹선사끼리는 정해진 운임으로 딱 전부 다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돼 있는데 어떤 그 화물의 특성상 그런 계약에서 좀 자유롭게 놔둬가지고 실제 그 동맹선사가 정한 운임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사가 운임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바로 오픈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랙트 레이트는 뭐 계약 운임 말 그대로 되겠고 그다음에 백 레이트 하게 되면 이제 반송 운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수출지에서 물품이 왔는데 이쪽에 매수인이 그에 대해서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수를 거부해갖고 다시 돌아갈 때 원래의 수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운임, 그것이 바로 effect rate에서 반송 운임이 되겠습니다.